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무료로 사연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아내와는 결혼한 지 12년 차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헬스장에서 회원들을 지도하고 저녁 10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안의 어둠이 저를 맞이했죠. 요즘 아내는 회식이다 뭐다 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오늘도 회식이라니. 이번 달만 벌써 5번째잖아. 아침에 나가며 던진 제 말에 아내 정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회식이 많은지. 그리고 이번엔 신입사원 환영회라니까요. 혼자 저녁을 대충 해결하고 소파에 앉아 무심코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한 시사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죠. 오늘은 서울 근교 공원들이 낮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밤에는 불륜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합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뉴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온 공원의 모습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곳은 바로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D공원입니다. 이곳 주차장은 밤이 되면 불륜 커플들의 은밀한 만남 장소로 탈바꿈한다고 하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D공원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최근 운동한다며 자주 간다고 했던 바로 그 공원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운동 열심히 하네. 어디서 하는 거야? 집 근처 D공원이요. 거기 산책로가 좋아서 저녁에 걷기 운동해요. 한 달 전쯤 아내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넘겼던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주차장, 창문에 선팅이 짙게 되어 있는 차들, 그리고 차 안에서 흔들리는 실루엣들. 저는 TV를 끄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리모컨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 한편에는 모텔 명함들이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커플들이 근처 모텔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편한 옷만 입던 정연이 요즘은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훨씬 화려해졌죠. 향수도 바꿨어요. 제가 선물했던 은은한 꽃향기 대신 달콤하고 진한 향수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회사에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어? 제가 농담처럼 물었을 때 정연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나이 들수록 더 가꿔야지. 자기 관리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정연의 반응이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방송이 끝나고도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설마 우리 정연이가. 아니야, 말도 안 돼. 12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온 아내에게서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정연은 제가 깨어있는 것도 모른 채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샤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날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수상해 보였어요. 늦은 귀가, 잦은 회식, 달라진 옷차림, 그리고 D공원.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된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뒤척이며 정연의 행동을 되짚어보곤 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의심만이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연이 주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온다는 거였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출장이 갑자기 잡혔네. 어디로 가는데? 대전이요.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요. 하루 묵고 와야 해요. 정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주말에 갑작스럽게 잡힌 출장이라니. 게다가 정연은 마케팅 팀장이었는데 거래처 미팅은 보통 영업팀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토요일 아침 정연이 나간 후 저는 차고로 향했습니다. 정연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죠. 평소엔 관심도 없던 그 작은 기계가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확인해보자. 정말 D공원에 운동하러 갔는지만이라도.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회사 주차장, 마트, 우리 집. 평범한 일상의 기록들이었어요. 그런데 2주일 전 금요일 밤 영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정연의 차가 D공원 주차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시간은 저녁 9시 30분. 그리고 놀랍게도 차는 그곳에서 무려 1시간 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차 안의 움직임이었어요. 블랙박스는 차박만 찍지만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로 차 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둘은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에도 그 전주 월요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운동한다던 시간에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영상을 보다가 문득 차 안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연은 평소에도 차를 깔끔하게 관리하는 편이었지만 혹시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 문을 열었죠. 운전석과 조수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수석 시트 틈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쳐보니 모텔 영수증이었죠. VIP 모텔. 2월 18일 오후 7시 40분. 스위트룸 12만 원. 그 날짜는 정연이 회사 워크숍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연을 대신해서 딸을 돌봐줬었죠.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며 엄마를 기다렸던 그 시각, 정연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제 손에 쥐어져 있었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라리 그냥 의심으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차 조수석 바닥을 더 살펴보니 남자 것으로 보이는 라이터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제품이었죠. 정연이 아무리 부주의해도 이런 걸 그냥 두고 다닐 리는 없었습니다. 아마 급하게 내리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주차장으로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오히려 야속하게 느껴졌죠. 이렇게 화창한 날에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연이었죠. 여보, 나 지금 대전 도착했어. 미팅 끝나면 연락할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정연이 지금 대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거라는 걸. 어쩌면 그 남자와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정연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연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가족 간에는 위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감시해야 한다는 게, 불륜의 증거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요일 오후 정연이 대전에서 돌아온다고 했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정연이 대전에 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토요일 밤 통신사에서 설정한 위치 추적 서비스로 확인한 결과 정연의 휴대폰 위치는 의정부 시내 한 호텔이었습니다. 그 호텔은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대전 출장이라더니 고작 15분 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정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대전에서 출발했어.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거짓말이었죠. 위치 추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정연은 여전히 그 호텔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장모님 댁에 맡기고 곧바로 차를 몰고 그 호텔로 향했죠.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니 정연의 차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렸죠.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만약 정연과 마주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 제가 정말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연의 차가 잘 보이는 곳에 제 차를 주차했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연이 누구와 함께 나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호텔 정문으로 정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정연의 옆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였어요.
둘은 친밀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2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제 딸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정연과 그 남자는 주차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숙여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했죠. 두 사람은 정연의 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정연의 허리를 감싸 안더니 입을 맞췄습니다. 정연도 거부하지 않고 그 입맞춤을 받아들였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키스를 끝낸 두 사람은 정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곧 출발했고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정연이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 보니 아직 집에 갈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작정 정연의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연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또 그곳이구나. 그 방송에서 말했던 불륜의 장소. 공원 주차장에 들어선 정연의 차는 구석진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정연의 차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고 이내 차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건 분명 그들이 차 안에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증거였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12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제 아이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차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차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됐죠. 증거를 더 확실히 수집해야 했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제가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멀리서 찍는 거라 선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차량 번호와 시간, 장소는 명확히 기록될 테니까요.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1시간쯤 지나자 정연의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정연은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차에서 내렸고 그 남자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볍게 입맞춤을 한 뒤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근처에 주차된 외제차를 타고 떠났고 정연은 자신의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집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집에 가서 정연과 대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한 뒤에 행동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정심을 찾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연과 마주칠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제 감정을 추스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죠. 찜질방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정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딸을 생각하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인 정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구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죠. 사실 서구에게 이런 일을 상담하기가 부끄러웠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서구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상담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심각한 거야? 전화로는 말하기 좀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그날 오후 서구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죠. 블랙박스 영상, 모텔 영수증, 그리고 직접 목격한 불륜 현장까지. 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영훈아,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부터 확실히 수집해야 해. 특히 상간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상간자라니. 그 남자 말이지? 그래. 불륜 상대방한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 하지만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서구는 제게 사설 탐정을 소개해줬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구가 소개해준 탐정 최도형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최도형은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죠. 경찰 출신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김영훈 선생님, 이런 일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도형에게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넘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모텔 영수증, 그리고 공원에서 찍은 동영상까지. 최도형은 꼼꼼히 검토한 뒤 말했죠. 우선 상간남의 신원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로 조회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동선도 더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최도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남의 신원이 밝혀졌다는 거였죠. 탐정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상간남의 이름은 박태진, 42살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연이 다니는 회사의 임원이었죠. 마케팅 본부장으로 정연의 직속 상사였던 겁니다. 기혼자였고 자녀도 둘이나 있었어요. 박태진 씨는 회사에서도 여성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요. 최도형의 보고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다니. 게다가 상습범이라니 더욱 용서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건 추가로 확인한 내용인데요. 두 사람은 약 6개월 전부터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 행사 이후부터 급격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6개월. 정연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던 때였죠. 그날 정연은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도형은 계속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는 상상 이상이었죠. 점심시간에 몰래 만나는 모습, 퇴근 후 모텔로 향하는 장면, 주말에 교회로 드라이브 가는 모습까지.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최도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연과 대면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모든 증거를 정연 앞에 내놓고 진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태진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였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정당한 일이었죠. 제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도 며칠을 더 망설였습니다. 정연과의 대면이 두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딸 수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죠. 10살짜리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주말 저녁 수진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을 택해 정연과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겁니다. 토요일 저녁 8시 정연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담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당신 아직 안 잤어? 수진이는 은진의 집에서 자고 온대.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정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눈치챈 모양이었죠. 정연은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왜 그렇게 심각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열어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캡처 화면, 모텔 영수증, 그리고 최도형이 찍은 불륜 현장 사진들. 정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죠. 이게 뭐야? 당신 날 감시한 거야? 변명할 거 있으면 해봐.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든가. 정연은 한참을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나 봅니다. 정연이 끝까지 부인하기를,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연의 고백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언제부터야? 박태진이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정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올해 초부터,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때부터였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12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한테, 내 딸한테 할 말이 미안하다는 게 전부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정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처음엔 그냥 상사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가더라고.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 매번 거짓말하고 나랑 수진이를 속이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것도 내가 선택한 거야. 정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이혼하자는 거면 이혼할게. 하지만 수진이 얘기는 하지도 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수진이 얘기를 해?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 말에 정연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죠.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정연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박태진도 다 알아. 내가 누구랑 불륜을 저질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다 조사했어. 유부남에다가 자식도 둘이나 있더라. 게다가 너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랑도 문제가 있었다던데? 정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박태진에 대해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을 거야. 상간자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받을 벌은 내가 받고 그 인간이 받을 벌은 그 인간이 받게 할 거야. 정연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죠. 아마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죠. 아마 자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신 이혼 절차에 순순히 협조하겠다고 했고 양육권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가끔이라도 보게 해줘. 그것만큼은 부탁할게. 정연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아직은 그런 결정을 내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정연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서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박태진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죠. 제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서구의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최도형도 함께였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소송 전략을 짜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자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박태진 씨가 직장 상사라는 점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씁쓸했죠. 법정 싸움까지 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연 씨와 박태진 씨 각각으로부터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불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사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수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부분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던 중에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태진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거였죠. 최도형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태진의 불륜 사실이 그의 가족에게도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김영훈 씨죠?
저는 박태진의 아내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박태진의 아내 최미경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며칠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미경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라도요. 최미경도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기로 했죠. 증거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증인으로도 나서주기로 한 겁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끼리의 연대였달까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연과 박태진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큰 스캔들이 되었죠. 회사 임원이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태진은 결국 사직서를 내야 했습니다. 정연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거였죠.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D공원의 실태를 한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한 것이 계기가 되어 대대적인 취재가 시작된 거였죠. 방송에서는 D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있는 공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훈 씨,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한다는 조건으로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분노했죠. 결국 지자체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D공원을 비롯한 문제가 있는 공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CCTV도 추가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상간자 소송도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죠. 정연은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면접교섭권을 요구했고 저는 수진이를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태진으로부터는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정연으로부터도 3천만 원을 받았죠. 물론 이 돈이 제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지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딸 수진이를 위해서 정의를 지켜내고 싶었으니까요. 법정 싸움이 끝나고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된 건 6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수진이는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수진이에게 부모의 이혼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이제 우리 집에 안 와요? 10살짜리 딸의 순진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최대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죠. 수진아, 때로는 어른들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 엄마와 아빠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지만 우리가 수진이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수진이는 한동안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도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삶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우선 헬스장 운영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죠. 그동안 가정 문제로 소홀했던 사업에 다시 매진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중년층을 위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죠. 김 관장님, 요즘 우리 헬스장이 완전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신규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직원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면서 상처받은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죠.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제보로 시작된 공원 실태 조사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거였죠. 문제가 있던 공원들은 대대적인 환경 개선 작업에 들어갔고 일부는 아예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D공원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어두웠던 주차장은 밝은 조명이 설치되었고 곳곳에 CCTV가 달렸죠. 산책로도 정비되어 진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김영훈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아픔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위안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첫 번째 헬스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두 번째 지점을 내기로 결정했죠. 위치는 신도시 쪽으로 정했는데 그곳에는 중장년층 인구가 많아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잘 맞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빠, 새로운 헬스장은 더 크대요? 저도 구경 가도 돼요? 수진이가 제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의 불화로 움츠러들었던 아이가 이제는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런 수진이를 보면서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년과는 한 달에 2번 정도 수진이가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모녀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죠. 물론 예전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 잘 지내고 있죠? 고마워요. 면회 시간을 지켜주신 것도, 수진이가 저를 미워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신 것도 정년과 마주칠 때마다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죠. 그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를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와 수진이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죠.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힘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을 때 과거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만약 조금 더 일찍 문제를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으니까요.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의정부에서 2개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거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수진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출연한 시사 프로그램의 후속 보도가 있는 날이었죠. 2년 전 제 제보로 시작된 불륜 공원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그 후일담을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던 겁니다. 김영훈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D공원은 이제 가족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기자의 말을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때는 저에게 악몽 같은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 공간이 되었다니 말이죠. 주차장에는 밝은 조명이 설치되고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D공원에서 가족 마라톤 대회도 열렸다고 하더군요. 수진이와 함께 참가하기도 했는데 예전의 어두웠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도시락을 펼쳐먹는 평화로운 공원이 되어 있었죠. 사업도 순조롭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헬스장이 안정화되자 이번에는 시니어 전문 운동센터를 기획했죠. 고령화 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시설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전망은 밝았습니다. 아빠, 우리 할머니도 아빠 운동센터에 다니실 수 있어요? 수진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처음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도 부모님 때문이었죠. 연세가 드신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년과의 관계도 이제는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한 부모로서 수진이를 위해 최소한의 소통은 유지하고 있었죠. 정년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새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박태진과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수진이가 많이 컸네요. 아빠를 닮아서 성격이 밝아요. 한 달에 한 번 수진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정연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의 원망은 이제 거의 사라졌죠. 서로에게 상처를 준 과거지만 적어도 수진이 앞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다시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죠. 헬스장에서 만난 회원 중에 좋은 분도 있었고 주변에서 소개팅 주선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훈 선생님, 이제 새 출발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진이도 이제 다 컸고 사업도 안정됐으니까요. 서구가 가끔 하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 안부를 꾸준히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였죠.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불륜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과 극복 과정을 나누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죠. 놀랍게도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영훈 씨 이야기를 듣고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요.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죠.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진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무엇보다 수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겁니다. 사업도 더 키워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겠죠. 과거의 상처가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믿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